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원시림은 그 자체로 거대한 감옥이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폭우는 모든 시야를 가렸고 진흙탕으로 변한 바닥은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콧불소를 관찰하던 숲이 이제는 생사를 건 처절한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와 무정의 소음은 마치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냥하는 가장 잔혹한 게임의 서막이었다. 강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빗물이 헬멧 없는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공포에 질린 이소은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진혁은 잠시 멈춰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악력이 소은에게 유일한 현실 감각이었다. 괜찮습니까? 진혁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다. 빗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정확하게 발음했지만 속삭임에 가까웠다. 소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힌 팔다리는 쓰라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멈추면 두 사람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대답했다. 아직은요. 그런데 저 사람들 도대체 얼마나 더 쫓아올까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군요. 진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놈들은 프로입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 포위망을 좁히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때였다. 숲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슉 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진혁의 바로 옆 나무줄기에 무엇인가 박혔다. 화살이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화살이 아닌 기계식 석궁에서 발사된 고탄소강 볼트였다. 엎드려 진혁은 소은의 목덜미를 잡아채며 바닥으로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이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순간 머리 위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스치고 지나갔다. 나무 껍질이 튀어나가며 빗속으로 흩어졌다. 소은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공포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놈들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진혁은 소은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낮은 포복 자세로 기어가라고 손짓했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정글도 속칭 마체테를 뽑아들었다. 검은 무광 코팅이 된 칼날이 번개빛을 받아 번뜩였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원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은 빨라졌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들은 빽빽한 양치식물 숲을 지나 거대한 바위지대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덕분에 발자국은 금세 지워지겠지만 놈들이 사용하는 열화상 장비가 있다면 숨는 것은 무의미했다. 진혁은 자신의 천을 낮추기 위해 진흙을 얼굴과 목에 발랐다. 소은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그는 무심하게 그녀의 얼굴에도 진흙을 문질렀다.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고급 머드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요. 소은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속삭였지만 덕분에 굳어있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웃을 힘이라도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진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앞장섰다. 그들이 바위 뒤에 몸을 숨겼을 때 전방 50m 지점에서 검은 그림자 3개가 나타났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용병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진혁은 소은을 바위 틈새 깊숙이 밀어넣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요. 눈 감고 귀 막고 숫자를 세십시오. 100을 세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무기도 없이
소은이 그의 소매를 잡았다. 진혁은 씩 웃어 보였다. 숲이 제 무기입니다.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소은은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빗소리 사이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비명소리는 없었다. 단지 뼈가 부러지는 소리, 무릉덩이가 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거친 숨을 들이켜다 멈추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소리와 같았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첫 번째 용병이 바위 뒤를 확인하러 다가왔을 때 진혁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목을 낚아챘다. 용병이 방역하려 했지만 진혁의 무릎이 이미 그의 명치를 강타한 후였다. 억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용병은 기절했다. 진혁은 그를 조용히 눕히고 놈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앗았다. 나머지 2명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 등을 맞대고 주위를 경계했다. 알파원 응답하라. 쥐새끼가 어디 있나. 무정위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덤불 쪽으로 던졌다. 툭. 작은 소리였지만 빗소리 속에서도 뚜렷하게 들렸다. 용병들의 총구가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 찰나의 순간 진혁은 웅덩이를 박차고 튀어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폭발적이었다. 오른쪽 용병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총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턱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왼쪽 용병이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진혁은 이미 쓰러지는 용병을 방패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총알이 허공을 갈랐다. 진혁은 회전력을 이용해 왼발로 상대의 오금을 걷어찼다. 균형을 잃은 용병이 앞으로 고꾸라지자 진혁은 손날로 그의 뒷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단 10초. 3명의 전문 용병이 무력화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진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쓰러진 용병들을 확인했다. 죽이지는 않았다. 아직은 정보가 필요요 했고 무엇보다 소은에게 살인 현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놈들의 무정의와 여분의 탄창을 챙긴 뒤 소은이 숨어있는 바위 틈으로 돌아갔다. 98, 99, 100. 소은은 눈을 꼭 감고 숫자를 세고 있었다. 다 끝났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진혁의 목소리에 소은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 선 진혁은 비와 진흙 그리고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뒤섞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호했다. 소은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다친 데는 없어요. 소은이 진혁의 팔에 묻은 피를 보며 물었다. 제 피 아닙니다. 진혁은 짧게 대답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왼쪽 옆구리는 아까의 격투 중 칼에 살짝 베어 쓰라려 오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부상당한 동료가 아니라 믿음직한 보호자였다. 이동해야 합니다. 놈들이 교신이 끊긴 걸 알면 본대를 보낼 겁니다. 그때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숲의 지형은 험준했고 뒤에서는 더 많은 발소리와 사냥가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어느새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도달해 있었다.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이었고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포 소리만이 그곳이 낭떠러지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뒤에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막다른 길이에요. 소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그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뒷걸음질 쳤다. 고소공포증이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주위를 빠르게 스캔했다. 싸우기에는 지형이 너무 불리했고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는 소은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믿습니까? 네. 하지만 저건 미친 짓이에요. 소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여기 있으면 벌집이 됩니다. 저 물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물살이 세지만 깊이는 충분합니다. 제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진혁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소은은 그 눈빛에서 기이한 안정감을 느꼈다. 숲의 수호자 야수와 싸워 이긴 남자. 그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믿어야만 했다. 저쪽이다 쏴라. 숲속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총탄이 바위에 튀었다. 불꽃이 튀며 돌조각이 얼굴을 때렸다. 지금입니다. 뛰어요. 진혁이 소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소은은 눈을 질끈 감았다. 두 사람은 바닥을 박차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중력이 그들을 잡아당겼다. 찰나의 무중력 상태 속에서 소은은 진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빗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심장소리가 하나로 뭉쳐 귀를 때렸다. 풍덩, 거대하뷰한 물보라와 함께 그들은 차가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급류가 그들을 집어삼키고 바위에 맺히려 했지만 진혁의 팔은 강철처럼 소운을 놓지 않았다. 물속에서도 그는 침착했다. 그는 물살의 흐름을 읽고 소운을 수면 위로 밀어 올렸다. 두 사람은 굴럭거리며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폭포의 굉음이 뒤로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강가로 떠내려가며 간신히 덤불을 잡고 무트로 기어 올라왔다. 살아있네요. 소은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헐떡였다.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전율처럼 흘렀다. 제가 말했잖습니까? 진혁이 바닥에 대자로 뻗으며 말했다. 고급 머드팩에 이어 이번엔 천연 냉수 마찰 서비스였습니다. 소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이 남자와 함께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진혁의 표정은 어둠 속에서 다시 굳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을 사냥하려는 자들은 끈질기고 잔혹하며 무엇보다 그가 가장 잘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자들이었다. 이제 놈들도 우리가 물로 도망쳤다는 걸 알 겁니다. 하류 쪽을 봉쇄하기 전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혁은 상체를 일으키며 고통스러운 듯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소은의 시선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배어나오는 검붉은 피에 고정되었다. 다쳤군요. 거짓말쟁이.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혁은 씩 웃으며 상처를 가렸다. 영광의 상처라고 해두죠. 자, 갑시다. 이 숲의 밤은 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뒤로 벼락이 내리꽂히며 잠시 숲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 속에서 찢겨나간 나무들과 진흙탕에 남겨진 핏자국만이 그곳에서 벌어졌던 사투를 증언하고 있었다. 숲은 그들을 품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다. 살아남아라. 아니면 숲의 걸음이 되어라. 이것이 이 정글의 유일한 법칙이었다. 폭우가 지나간 숲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숲의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강진혁과 이소은은 덩굴식물로 뒤덮인 작은 석회암 동굴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몸을 피했다. 동굴 입구는 좁았지만 내부는 두 사람이 웅크리고 앉기에 충분했고 무엇보다 하늘을 나는 드론이나 헬기의 열화상 감지기를 피하기에 적절한 은폐물이었다. 진혁이 젖은 군화발로 파여 동굴 바닥을 확인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아드레날린으로 눌러두었던 통증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억누른 신음과 함께 옆구리를 감싸 쥐었다. 보여줘요. 소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던 연약한 학자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그녀의 눈빛을 차갑게 바꾸어 놓았다. 진혁이 괜찮다고 손을 저으려 했지만 소은은 그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찢어진 전술 조끼 틈으로 셔츠를 걷어 올렸다. 아, 소은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칼날이 갈비뼈를 타고 흐르며 길게 살점을 찢어 놓았다. 다행히 내장은 다치지 않았지만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피냄새가 좁은 동굴 안을 비릿하게 채웠다. 이게 긁힌 거예요. 당신들 특수부대에서는 내장 정도는 튀어나와야 다쳤다고 하나 보죠. 소은은 화를 내면서도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블라우스 밑단을 망설임 없이 찢어냈다. 구급 상자도 소독약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생수병을 꺼내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애기우기. 진혁이 이를 악물며 신음을 삼켰다. 차가운 물이 벌어진 살에 닿자 불에 데인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참아요. 감염되면 끝이에요. 소은은 젖은 헝겊으로 상처를 단단히 압박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압박하는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진혁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과 진흙으로 얼룩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결연한 표정. 그는 문득 24시간 전에 지옥 같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을 24시간 전 사구역 순찰로 진혁과 그의 파트너이자 오랜 친구인 투아는 밀렵꾼들이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덫을 수거하고 있었다. 투아는 베트남 현지 출신의 산림 감시원으로 누구보다 이 숲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했던 청년이었다. 그는 곧 태어날 아기 생각에 들떠 있었고 진혁에게 아이의 대부, 갓파더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었다. 형님, 여기 뭔가 이상해요. 수풀이 너무 많이 꺾여 있어요. 코끼리가 지나간 흔적이 아니에요. 투안의 무정이 넘어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진혁이 그쪽으로 합류하기 위해 속도를 높였을 때 둔탁한 총성이 숲을 울렸다. 한 발, 그리고 확인 사살을 위한 두 발. 또한 진혁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투안은 이미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혁은 미친 듯이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투안, 정신 차려. 눈 감지 마. 형, 님. 그들이 트럭. 투안은 피를 토하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 주머니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투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숲의 정적 속에 진혁의 절규만이 메아리 쳤다. 진혁은 투안의 주머니에서 비닐로 밀봉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것은 투안이 독자적으로 조사해온 밀렵 조직의 장부였다. 수첩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거래 날짜 금액, 이동 경로, 그리고 수취인의 서명. 그 서명을 본 순간 진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승인자 박동일. 이 구역의 소장이자 진혁을 특수부대 전역 후 방황하던 시절 거두어준 은인. 진혁에게 숲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쳐준 스승. 그가 바로 이 거대한 밀렵 카르텔의 정점이었다. 장부에는 영우용 샘플이라는 명목으로 수백 마리의 희귀 동물이 해외로 반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대가로 받은 거액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였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나타난 것은 박동일 소장과 중무장한 용병들이었다. 박 소장은 투안의 시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워 물었다. 아까운 녀석이었는데 너무 깊이 파고들었어. 소장님, 장부가 없습니다. 용병 대장이 보고했다. 쥐새끼가 한 마리 더 있었군. 강진혁이 근처에 있을 거다. 찾아내. 죽여서라도 찾아와. 내 숲에서 내 허락 없이 숨쉬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해. 그 순간 진혁이 느꼈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 공허함이었다. 자신이 믿어왔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투안의 시신을 수풀 속에 숨기고 눈물을 삼키며 도망쳤다. 복수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다.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우연히 밀렵 현장을 목격하고 쫓기던 생물학자 이소은을 구해내게 된 것이다. 다 됐어요. 소은의 목소리가 진혁을 현실로 데려왔다. 그녀는 매듭을 지어 붕대를 고정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자신의 복부를 감싼 엉성하지만 튼튼한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솜씨가 제법이군요. 해부학 실습대 때 애학 좀 받았어요. 사람 산채로 꿰매는 건 처음이지만 소은은 피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벽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진혁의 젖은 눈동자에 머물렀다. 아까의 격투 때와는 다른 깊은 슬픔과 고독이 그 안에 있었다. 아까 누구 생각했어요? 표정이 꼭 세상 다 잃은 사람 같아서.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동굴 밖에서는 빗방울이 나무짚을 때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동료였습니다. 제 실수로 잃은 그 사람이 그 장부를 가지고 있었나요? 소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도 도망치는 와중에 진혁이 소중하게 챙기던 비닐팩을 본 적이 있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젖지 않은 수첩을 꺼냈다. 이 작은 종이 뭉치가 투안의 목숨값이었다. 이 안에 이 숲에서 벌어지는 모든 더러운 거래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있는 놈의 이름도요. 누구죠? 박동일 소장. 제 사수였고 제 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소은의 눈이 커졌다. 박동일 소장이라면 저명한 환경운동가이자 그녀의 연구를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인물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분은 평생을 야생동물 보호에 바친 분이잖아요. 가면입니다. 진혁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렸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괴물입니다. 숲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숲을 파는데 그게 보호라고 믿고 있죠. 투안이 그걸 알아채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진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소은은 말없이 손을 뻗어 진혁의 차가운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자 진혁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우린 살아서 나갈 거예요. 소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가서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요. 투안 씨를 위해서라도. 진혁은 고개를 들어 소은을 바라보았다. 갸냘픈 외모 속에 강인한 심지가 엿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짐이 아니라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파트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려면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놈들은 이제 포위망을 좁혀올 겁니다. 날이 밝으면 사냥개들을 풀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쳐요. 아니요. 진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사냥감이 사냥꾼을 무는 법을 보여줘야죠. 이 숲은 놈들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때 꼬르륵. 소은의 배에서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장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졌다. 소은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다. 진혁은 피식 웃으며 배낭을 뒤져 비상식량인 에너지바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드십시오. 먹는 것도 작전의 일부입니다. 밥만 먹을게요. 당신도 피 많이 흘렸잖아요. 소은은 에너지바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 진혁에게 내밀었다. 초콜릿 냄새가 피 냄새를 덮으며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아 에너지바를 씹었다. 달콤함이 혀끝에 퍼지자 잠시나마 현실의 공포가 잊혀졌다. 이소은 씨, 진혁이 입을 열었다. 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밥 한 끼 제대로 사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어떻습니까? 좋아요. 대신 제가 고기 구울게요. 해부학 애약점의 가위질 솜씨를 보여드리죠. 두 사람은 작은 소리로 웃었다. 폭풍우치는 숲속 차가운 동굴 안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불꽃 같은 유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굴 밖 멀지 않은 곳에서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왔다. 윙 하는 모터 소리. 드론이었다. 비가 그치자마자 놈들이 정찰 드론을 띄운 것이다. 진혁은 즉시 소은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을 낮췄다. 동굴 입구 쪽으로 붉은 레이저 불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놈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준비하십시오. 진혁이 속삭였다. 이제 2라운드 시작입니다. 그는 마체테를 다시 꽉 쥐었다. 상처의 통증은 잊었다.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사냥의 시작이었다. 밤은 아직 길었고 숲은 그들의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없었다. 새벽의 숲은 몽환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자 눅눅한 습기가 지면에서 피어올라 숲 전체를 거대한 사우나처럼 만들었다.
나무집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 강진혁과 이소은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혁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간밤의 무리한 기동과 차가운 빗물은 상처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럼에도 그는 소총 용병에게서 탈취한 돌격소총을 점검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좀 쉬어야 해요. 열이 펄펄 끓잖아요. 소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이마에 손을 댔다. 불덩이 같았다. 쉬는 건 죽어서 해도 충분합니다. 진혁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30분 내에 선발대가 이곳에 도착할 겁니다. 우린 도망쳐야 해요. 싸우는 건 무리예요.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진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놈들은 사냥개를 데리고 왔어요. 제 피 냄새를 맡고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여기서 놈들의 코를 꺾어놓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몸 상태로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사님. 진혁의 눈빛이 진지하게 소은을 향했다. 소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총이라도 쏠까요? 사격 게임은 좀 해봤는데 게임과는 다릅니다. 반동 제어가 안 되면 당신 어깨가 먼저 나갈 겁니다. 진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당신의 전공을 살려주십시오. 이 숲에 있는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소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주변 식생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 속에서 식물들의 학명과 독성 효능이 데이터베이스처럼 펼쳐졌다. 잠깐만요. 소은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급히 덤불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가시가 돋친 덩굴 식물과 화려한 색깔의 버섯 군락을 가리켰다. 이거예요. 쐐기풀과 식물인데 잎의 가시에 히스타민과 포름산이 들어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해요. 그리고 저건 광대 버섯 변종인데 가루를 흡입하면 일시적인 마비와 환각을 일으키죠. 훌륭하군요. 그걸로 칵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칵테일이란요. 놈들에게 대접할 지옥의 웰컴 드링크 말입니다. 소은은 진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씩 웃었다. 그녀는 즉시 배낭에서 스카프를 꺼내 입과 코를 막고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독초를 채취하고 돌로 지식여 즙을 내는 동안 진혁은 주변 지형을 이용해 유인 지점을 설정했다. 그는 용병들의 이동 예상 경로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 하지만 폭약이 없었기에 원시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팽팽하게 당겨진 나뭇가지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그리고 소은이 제조한 생화학 무기가 결합되었다.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소은이 만든 끈적한 녹색 액체를 나뭇가지 끝에 바르며 물었다. 특수부대 훈련 때도 이런 건 안 배웁니다. 아마 놈들도 상상 못할 겁니다. 식물학자에게 당할 줄은. 준비가 끝나갈 무렵 숲의 고요를 깨고 개 짖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진혁은 소은을 높은 나무 위로 올려보냈다.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요, 전 미끼입니다. 진혁은 숲의 바닥에 짐짓 쓰러진 척 흔적을 남기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선발대로 보이는 용병 4명과 도베르만 1마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베르만이 진혁이 흘린 피 묻은 붕대 쪽으로 달려가 지저댔다. 찾았다. 이쪽이다. 선두의 용병이 수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함정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진혁이 바닥에 있던 덩굴을 잡아당겼다. 휙!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나뭇가지들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인 타격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사귀 꾸러미가 터지면서 소은이 만든 미세한 독가루와 즙이 용병들의 얼굴로 흩뿌려졌다. 뭐야, 이거? 용병들이 당황하며 얼굴을 감싸 쥐었다. 쐐기풀의 독성이 피부에 닿자마자 끔찍한 자결통이 시작되었다. 아, 눈 내 눈.
버섯 포자가 호흡기로 들어가자 기침과 함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용병들이 비틀거렸다. 도베르만조차 매운 냄새에 낑낑거리며 바닥을 굴렀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지금이다. 진혁이 덤불 속에서 튀어나갔다.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첫 번째 용병의 뒤로 접근해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두 번째 용병이 흐릿한 시야로 총을 난사하려 했지만 진혁은 낮은 태클로 그를 넘어뜨린 뒤 개머리판으로 안면을 가격했다. 남은 두 용병이 정신을 차리고 방역하려 했다. 그중 한 명이 진혁의 등 뒤를 노리고 칼을 뽑아들었다. 진혁은 앞의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뒤를 보지 못했다. 위험해요. 나무 위에서 소은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나무 토막 하나가 용병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소은이 위에서 던진 것이었다. 용병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비틀거렸다. 그 찰나의 틈은 진혁에게 충분했다. 진혁은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뒤에 있던 용병의 관자놀이를 쳤다. 퍽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용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동료들이 식물 따위에 당해 괴로워하는 모습은 그가 알던 전장이 아니었다. 진혁은 총구를 그에게 겨누며 차갑게 말했다. 무기 버려. 용병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소총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으로 향하는 순간 탕소리가 숲을 울렸다. 용병의 발치 흙이 튀어올랐다. 진혁이 쏜 것이 아니었다. 나무 위에서 소은이 권총 진혁이 호신용으로 쥐어준 것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떨고 있었다. 눈은 감은 채였다. 다음엔 머리야 소은이 악을 쓰듯 소리쳤다. 그 기세에 눌린 것일까? 아니면 진혁의 살기에 압도된 것일까? 용병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다. 진혁은 그를 기절시키고 포박한 뒤 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내려오십시오. 명사수님, 소은이 나무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다. 진혁이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눈 감고 쏜 거 다 봤습니다. 운이 좋았군요. 운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당신 죽는 꼴 못 봐서 쏜 거예요. 소은이 툴툴거렸지만 안도감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진혁은 소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놈들 칼에 찔려 있었을 겁니다. 박사님은 훌륭한 군인입니다. 소은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군인은 무슨, 그냥 성질 더러운 식물학자지. 두 사람은 잠시 승리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움직여야 했다. 총소리가 났으니 본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었다. 그들은 용병들의 장비를 챙겼다. 최신형 무정이, 식량, 그리고 구급키트. 특히 구급키트는 진혁에게 생명수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계곡을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 진혁은 이동하면서 소은에게 총기 사용법을 가르쳤다. 잘 보십시오. 안전장치는 여기 탄창 확인은 이렇게. 방가소에는 당기는 게 아니라 지그시 짜는 겁니다. 레몬즙을 짜듯이. 레몬 즙이요. 소은이 권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다. 너무 세게 쥐면 조준이 흔들립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마치 현미경 초점을 맞추듯이 말입니다. 진혁이 소은의 등 뒤에 서서 그녀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소은의 등에 닿았고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묘한 기류가 흘렀다. 진혁의 거친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소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하면 오발납니다. 진혁이 낮게 속삭였다. 딴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땀 냄새가 나서. 소은이 짐짓 태연한 척 대꾸했다. 남자 땀 냄새는 전장의 향수입니다. 익숙해지세요. 진혁이 피식 웃으며 물러났다. 소은은 묘한 아쉬움을 느끼며 총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들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숲속에 숨겨진 낡은 산림 감시 초소에 도착했다.
이곳은 폐쇄된 지 오래되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여기서 잠시 숨 좀 돌리죠. 진혁이 창틀에 기대앉으며 말했다. 그의 안색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상처의 독이 다시 퍼지는 듯했다. 소은은 즉시 탈취한 구급 키트를 열었다. 소독약, 항생제, 봉합 도구.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누워요. 이번엔 제대로 꿰매야 하니까. 소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진혁의 상처를 소독하고 국소 마취제를 주사했다. 진혁은 고통을 참으며 그녀의 집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모습, 입술을 앙다문 모습이 숲의 여전사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했다. 아까 독초 칵테일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혁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을 건넸다. 자연을 얕보면 안 돼요.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장 독한 무기를 개발해왔거든요. 어쩌면 인간보다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쁜 꽃일수록 독이 있는 법이니까.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소은이 바늘을 든 채 눈을 흘겼다. 아니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야. 진혁이 짐짓 엄살을 피웠다. 소은이 일부러 조금 세게 매듭을 지은 것이었다. 엄살 피지 마세요. 다 됐어요. 치료가 끝나자 진혁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무정이를 켜고 놈들의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다. 치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동일 소장이었다. 강진혁, 들리나? 내 목소리 알겠지? 진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다. 그는 무정이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숨바꼭질은 이제 지겹다. 네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 이소은 박사라고 했나? 꽤 유능한 인재던데 숲에서 객사하기엔 아깝지 않은가? 진혁은 송심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차가웠다. 닥쳐. 내 놈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살아있었군. 다행이야. 투안처럼 싱겁게 죽어버리면 재미없지. 박동일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진혁아, 넌 항상 융통성이 없었어. 숲을 지키는 건 낭만이 아니야. 현실이지. 이 거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나 정부 보조금, 기부금 그런 푼돈으로는 코끼리 밥값도 안 돼. 그래서 동물을 팔아먹었나? 그게 네가 말한 현실인가? 희생 없는 대의는 없다. 100마리를 살리기 위해 10마리를 파는 건 죄가 아니야. 그건 경영이고 수학이지. 넌 그 간단한 산수도 못하나. 개소리 집어치워. 넌 그냥 살인자고 밀렵꾼일 뿐이야. 투안의 목숨값 반드시 받아내겠다. 패기는 여전하군. 하지만 이 숲은 내 손바닥 아니야. 곧 해가 질 거다. 밤이 되면 내 아이들이 너희를 찾으러 갈 거야. 이번엔 마취총이 아니라 실탄을 들고. 무전이 끊겼다.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소은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박 소장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했다. 진혁은 무정이를 내려놓고 소은의 손을 잡았다. 들었죠, 놈은 미쳤습니다. 이제 협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놈들은 무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우리에겐 놈들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분노. 그리고 진혁은 소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로를 지켜주려는 의지.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바뀌었다. 쫓기는 짐승의 눈빛이 아니라 사냥을 나서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이제 도망은 끝났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꽉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옥 끝까지라도 같이 가요. 진혁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초소 문을 열었다. 숲은 다시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고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밤의 계곡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숲에 감도는 살기를 감추지는 못했다. 강진혁과 이소은은 계곡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두 사람의 신경은 오로지 전방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진혁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놈들은 프로였다. 낙엽 밟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숲은 이방인에게 친절하지 않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미세한 금속성 냄새와 화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왔군. 진혁이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소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권총을 쥔 두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다. 그녀는 진혁이 가르쳐준 대로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때였다. 정적을 깨고 숲 전체를 울리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론이었다. 서너 대의 드론이 나무 위를 선회하며 확성기를 통해 박동일의 목소리를 송출하고 있었다. 자수업 시간이다. 강진혁 학생 그리고 이소은 박사. 박동일의 목소리는 숲의 메아리와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숲 전체가 그들을 비웃는 것 같았다. 너희들은 나를 악마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잘 들어라. 이 숲을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드는지 아나 수십억이다. 정부 지원금 그런 푼돈으로는 코끼리 밥값도 안 돼. 밀렵꾼들을 막을 장비 인건비 연구비.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드론의 불빛이 계곡 여기저기를 훑었다. 진혁은 소은의 머리를 눌러 바위 뒤로 더 깊숙이 숨겼다. 나는 선택했을 뿐이다. 늙고 병든 코끼리 한 마리를 팔아서 젊고 건강한 코끼리 100마리를 먹여 살린다. 콧불소 뿔 하나를 잘라서 밀렵 감시용 드론 10대를 산다. 이것은 범죄가 아니야. 이것은 생존을 위한 수학이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보존이지. 미친 소리. 진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다. 너희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낭만을 외칠 때 나는 피 묻은 돈으로 이 숲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런데 내 놈들이 내 숭고한 희생을 망치려 해. 그건 용납 못하지. 갑자기 드론의 불빛이 진혁과 소은이 숨어있는 바위 쪽을 비추었다. 찾았다. 동시에 숲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성이 연달아 터졌다. 평평평. 바위 파편이 튀고 물보라가 일었다. 뛰어. 진혁이 소리치며 소은을 밀쳤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진혁은 바위 위로 뛰어오르며 소총을 난사했다. 어둠 속에서 비명과 함께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계곡물 위로 쓰러졌다. 위치 노출됐다. 제 앞에 용병대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이번에 투입된 놈들은 아까의 선발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진혁의 사격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차 사격을 가해왔다. 진혁은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응사했지만 탄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탄창을 갈아 끼우며 소은이 있는 쪽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녀는 커다란 고목 뒤에 안전하게 숨어 있었다. 하지만 놈들의 일부가 그녀 쪽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이런. 진혁은 소총을 버리고 놈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첨벙 소리와 함께 그가 몸을 드러내자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이쪽이다 멍청이들아. 진혁은 물살을 가르며 지그재그로 달렸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허벅지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용병들 한가운데로 파고들자 놈들은 오인 사격을 우려해 사격을 멈추고 칼을 뽑아들었다. 근접전. 진혁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다. 하지만 상대는 5명, 그것도 살인 병기들이었다. 첫 번째 놈이 군용 단검을 역수로 쥐고 덤벼들었다. 진혁은 놈의 손목을 쳐내고 팔을 꺾어 자신의 등 뒤로 넘겼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놈의 어깨가 탈골됐다.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좌우에서 동시에 칼날이 날아들었다. 진혁은 바닥의 모래를 발로 차올려 시야를 가리고 몸을 낮춰 다리 걸기를 시도했다. 한 놈이 넘어지자
그 틈을 타 다른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그러나 뒤에서 날아온 발차기가 진혁의 옆구리 아까 다친 상처 부위를 정확히 강타했다. 진혁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상처가 터지며 피가 붕대를 적셨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진혁의 목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이 그어졌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목덜미에 긴 핏자국이 생겼다. 끝이다. 특전사. 용병 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는 양손에 쿠크리 나이프를 들고 있었다.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맨손대 쌍칼. 승산이 없어 보였다. 그때 탕 하는 맑은 총성이 울렸다. 용병 대장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그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고목 뒤에서 이소은이 권총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파트너한테 손대지 마. 소은이 악을 쓰며 다시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비록 명중하지는 못했지만 용병들이 당황하여 흩어지기에 충분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군. 한 용병이 소은을 향해 달려들었다. 소은은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용병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치켜들었다. 안 돼. 진혁의 눈이 뒤집혔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통도 피로도 잊은 채 짐승처럼 포효하며 몸을 날렸다. 그는 앞을 막아서는 용병의 얼굴을 박치기로 들이받고 그대로 돌진하여 소은을 위협하던 놈의 허리를 낚아챘다. 두 사람은 엉켜서 비탈길을 굴러 떨어졌다. 진혁은 구르는 와중에도 놈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을 연타했다. 퍽퍽퍽.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진혁은 놈이 기절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진혁 씨, 그만해요. 소은의 외침이 그의 귀에 꽂혔다. 진혁은 그제야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주먹은 피투성이었고 아래에 깔린 용병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진혁은 비틀거려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남은 용병들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후퇴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재정비를 위해 물러난 것이었다. 괜찮습니까? 진혁이 소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진혁의 피투성이가 된 몸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 꼴 좀 봐요. 바보같이. 왜 맨손으로 덤벼요? 약속했잖습니까? 지켜주겠다고. 진혁은 힘없이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소은은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진혁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박동일의 목소리가 다시 드론을 통해 들려왔다. 제법이군. 내 정계 요원들을 상대로 버티다니. 하지만 이건 예고편일 뿐이야.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드론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멀어졌다.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지만 그 정적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진혁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소은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투안의 복수를 위해서는 일어나야 했다. 일어나야 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리하지 마요. 제발. 소은이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진혁의 얼굴에 떨어졌다. 진혁은 흐릿한 씨앗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이의 엉망진창인 얼굴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박사님, 진혁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말하지 마요. 힘 빠져요. 놈들이 원하는 건 접니다. 당신은 여기서 그런 소리 할 거면 입 다물어요. 소은이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같이 나가요. 내 삼겹살 사준다고 했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진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독한 여자였다. 하지만 그 독함이 지금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알겠습니다. 삼겹살,
2인분 먹게 해드리죠.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다시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진혁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놈들이 숲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진짜 숲의 공포가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였다. 놈들의 본거지를 칩니다. 진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뭐라고요? 거긴 호랑이 굴이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놈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곳이기도 합니다. 놈들은 우리가 도망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허를 찌르는 겁니다. 역습이군요. 소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입니다. 진혁은 어둠 속에서 놈들의 무정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채널을 고정시켰다. 박동일,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는 짧게 말하고 무정의를 꺼버렸다. 선전포고였다. 이제 숲에서의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날다. 전면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숲은 그들의 결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은 이제 강진혁의 동무대였다. 그는 얼굴과 팔에 검은 진흙과 숯검댕을 발라 위장한 채 거대한 고사목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호흡은 나무짚이 흔들리는 소리보다 더 조용했고 심장 박동은 극한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숲의 최상위 포식자 유령이라 불리던 특수부대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래쪽 숲길에서는 용병들의 수색대가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서로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그들의 군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진혁은 무정히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소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어요. 정말 제가 믿기가 되는 거 맞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결의도 느껴졌다. 진혁은 작게 속삭였다. 겁먹지 마십시오. 놈들은 당신을 보기 전에 제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신호하면 움직이세요. 진혁은 나무 아래로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착지음은 빗물을 머금은 흙바닥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그는 맨 뒤에서 경계를 서고 있던 용병의 등 뒤로 유령처럼 접근했다. 진혁의 손에 들린 단검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찰나 용병의 입이 커다란 손에 의해 틀어막혔다. 단검은 정확하게 경동맥을 끊지 않고 기도를 압박해 기절시켰다. 진혁은 쓰러진 용병을 덤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무장을 해제하고 손발을 결박했다. 하나, 진혁은 속으로 숫자를 세며 다음 타겟을 향해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바람이 부는 방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때 선두에 있던 용병 대장이 멈춰섰다. 멈춰. 뒤쪽 3조 응답하라. 무정위에서 침묵만이 흘러나왔다. 대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3조 젠장 전원 상계해 놈이 근처에 있다. 바로 지금이었다. 진혁이 무정위에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숲의 반대편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작스러운 폭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이소은이 미리 준비해둔 마그네슘 섬광탄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조명탄을 개조한 것이 터진 것이었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용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저쪽이다. 사격 개시. 용병들이 불꽃이 튀는 방향을 향해 총알을 퍼부으며 달려갔다. 대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혁은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다리를 로우킥으로 가격해 부러뜨렸다.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용병이 쓰러지자 진혁은 그의 소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안면을 강타했다. 뒤쪽이다 함정이야. 용병들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았지만 진혁은 이미 위치를 바꾼 뒤였다.
그는 엄폐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며 놈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총소리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돌을 던져 소리를 내거나 덩굴을 흔들어 놈들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나와 숨지 말고 나와 이 쥐새끼야. 공포에 질린 용병 하나가 허공을 향해 난사했다. 총구 화염이 번쩍일 때마다 진혁의 그림자가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여기 있다. 진혁의 낮은 목소리가 용병의 귓가에 속삭여졌다. 용병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총구를 돌렸지만 진혁의 나이프가 이미 그의 손목을 그은 뒤였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이어 명치를 가격당한 용병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한편 반대편 숲속에 숨어있던 이소은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역할은 놈들의 시선을 끄는 미끼였지만 총알이 머리 위로 빗발치는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나무 뒤에 납작 엎드려 귀를 막았다. 제발, 무사해요, 강진혁 씨. 그때 덤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은은 숨을 멈췄다. 진혁일까 아니면 적일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었다. 거기 숨어 있었군 아가씨.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함께 거구의 용병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다. 그는 진혁의 교란 작전에 속지 않고 측면으로 우회한 베테랑이었다. 놈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박 소장님이 널 생포하면 보너스를 주신다고 했지. 오지마. 소은이 비명을 지르며 방가쇠를 당겼다. 탕하지만 긴장한 탓에 총알은 놈의 어깨를 스치고 빗나갔다. 용병은 비웃으며 다가와 단숨에 소은의 손목을 쳐서 권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얌전히 있어. 예쁜 얼굴 상하게 하기 싫으니까. 소은이 반항하며 놈의 팔을 물어뜯었지만 용병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짝소은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시야가 핑 돌았다. 끝이다. 용병이 소은을 끌고 가려는 순간 숲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살기가 느껴졌다. 용병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내 여자에게서 손 떼. 강진혁이었다. 그는 마치 성난 흑표범처럼 날아와 용병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두 남자는 흙바닥을 구르며 엉겨 붙었다. 체급 차이가 났지만 분노한 진혁의 힘은 초인적이었다. 그는 용병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았다. 퍽퍽퍽. 진혁의 주먹이 용병의 얼굴을 뭉개버릴 듯이 쏟아졌다. 용병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숨겨둔 단검을 꺼내 진혁의 옆구리 아까 다친 그 상처 부위를 찔렀다. 진혁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상처가 벌어지며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힘이 빠지는 틈을 타 용병이 진혁을 밀쳐내고 일어섰다. 지독한 놈이군. 여기서 죽어라. 용병이 피 묻은 단검을 치켜들고 진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혁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둔탁한 타격음이 울렸다. 퍽! 달려들던 용병이 갑자기 눈을 까뒤집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뒤에는 이소은이 굵은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놈의 뒤통수를 후려갈긴 것이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매서웠다. 내가 손 떼라고 했잖아. 소은이 헐떡이며 말했다. 용병은 꿈틀거리다가 이내 축 늘어졌다. 진혁은 멍하니 소은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나이스 샷입니다, 박사님. 그 말을 끝으로 진혁의 몸이 휘청거렸다. 소은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를 받아 안았다. 진혁의 몸은 땀과 피 빗물로 젖어 있었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정신 차려요, 진혁씨. 소은은 울먹이며 자신의 옷을 찢어 진혁의 상처를 다시 압박했다. 진혁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자신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 차가운 감촉이 역설적이게도 그에게 생의 감각을 일깨워 주었다. 울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왜 그렇게 무모해요? 그냥 도망치지.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진혁이 피 묻은 손을 들어 소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애틋했다. 소은은 그의 손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다. 극한의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사랑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빗속의 숲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전장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로의 천을 나누며 생존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영혼이 결속되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진혁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대장을 잡아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소은이 걱정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당신이 옆에 있다면요. 진혁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쓰러진 용병들의 무기를 챙겼다. 진혁은 용병 대장의 PDA를 발견하고 해킹을 시도했다. 보안 코드는 복잡했지만 군 시절 익혀둔 암호 해독 기술로 몇 분 만에 뚫을 수 있었다.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다. 찾았습니다. 놈들의 본거지. 지도에는 숲 깊숙한 곳, 폭포 뒤쪽에 자연 동굴을 개조한 시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방주라고 불리는 밀렵기지였다. 여기에 잡혀있는 동물들이 있고 박동일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가요. 가서 끝을 내요.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쫓기는 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품고 적의 심장을 향해 징역하는 전사들이었다. 숲도 그들의 기세에 눌려 길을 열어주는 듯했다. 이동하는 동안 진혁은 소은에게 작전의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기지는 요새화되어 있을 겁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새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배수로 혹은 환기구. 우리는 그곳을 노립니다. 제가 할 일은요. 당신은 동물들을 풀어주십시오. 놈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갇혀있는 코끼리와 콧불소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성난 동물들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주라기 공원처럼 만들어주죠. 소은의 농담에 진혁이 짧게 웃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완벽했다. 본거지에 가까워지자 웅장한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물줄기가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물안개가 기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미끄러운 바위와 거센 물살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마침내 그들은 기지의 후문 쪽에 위치한 낡은 배수구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창이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다. 진혁은 배낭에서 소형 절단기를 꺼내 철창을 자르기 시작했다. 깡깡. 작은 소음이 났지만 폭포 소리에 묻혔다. 들어가면 돌이킬 소음이 없습니다. 진혁이 마지막으로 소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갈 생각 없어요. 소은은 결연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먼저 어두운 배수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고 냄새나는 통로였지만 그 끝에는 그들이 찾아야 할 진실과 정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통로를 기어가던 중 진혁이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소은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배수구 격자 틈 사이로 아래쪽의 상황이 보였다. 거대한 지하 공동이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철창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코끼리, 호랑이, 곰 등 온갖 희귀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동물들은 좁은 우리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박동일 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외국인 바이어로 보이는 남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 상아는 최상품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만한 물건 구하기 힘들죠. 가격은 지난번의 2배 아시겠죠? 박동일의 목소리가 웅궁거리며 들려왔다. 소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 악마, 진정하십시오.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진혁이 그녀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다. 그들은 배수구 끝에 도달했다.
진혁은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고 아래를 살폈다. 경비병 2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제가 내려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틈에 제어실로 가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십시오. 진혁은 소리 없이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공중에서 낙하하며 경비병의 어깨를 밟고 그대로 목을 꺾어 제압했다. 다른 경비병이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진혁이 던진 단검이 그의 목을 꿰뚫었다. 컥 소리와 함께 경비병이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진혁은 소운을 향해 손짓했다. 소운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제어실 쪽으로 달렸다. 진혁은 그녀의 뒤를 엄호하며 다가오는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숲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 그 결과가 무엇이든 오늘 밤 이 숲은 피로 물들 것이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제어실의 육중한 철문을 열었다. 내부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 빛을 내뿜으며 기지 곳곳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 화면들을 훑어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지옥도였다. 화면 속에는 좁고 더러운 철창 안에 갇힌 동물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었다. 상아가 전기톱으로 잘려나가 피를 흘리는 코끼리 뿔이 뿌리째 뽑혀 붉은 살점이 드러난 콧불소 웅담 채취를 위해 관이 꽂힌 채 엎드려 있는 반달 가슴곰들. 그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기계적인 고문이자 학살이었다. 이 미친놈들. 소은의 입에서 욕설이 아닌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과학자로서 수많은 동물을 연구해왔지만 인간의 잔혹함이 이토록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분노가 슬픔을 덮어버릴 정도로 뜨겁게 치솟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연료였다. 그녀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동일의 보안 시스템은 견고했지만 진혁이 해킹해둔 백도어 프로그램 덕분에 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 다 풀어줄게. 너희가 겪은 고통 저놈들에게 그대로 돌려줘. 한편 제어실 밖 복도에서는 강진혁이 고독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경비병들이 소은의 침입을 눈치채고 몰려들고 있었다. 좁은 복도는 총성으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거기 꼼짝 마라. 전술 조끼를 입은 경비병 셋이 코너를 돌며 총을 겨눴다. 진혁은 바닥을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며 벽에 설치된 소화기를 발로 걷어찼다. 방, 소화기가 터지며 흰 분말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시야가 차단된 틈을 타 진혁은 유령처럼 영희 속을 파고들었다. 엇그아!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비명이 연달아 울렸다. 진혁은 총을 쏘지 않았다. 탄약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난사는 도탄에 의한 아군 피해, 즉 문 너머의 소은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하게 근접 격투술 크라브마가를 구사했다. 진혁은 첫 번째 놈의 총구를 잡고 비틀어 뼈를 부러뜨린 뒤 그를 방패 삼아 두 번째 놈에게 돌진했다. 놈들이 당황하는 사이 진혁의 나이프가 춤을 추듯 급소를 파고들었다. 허벅지 동맥 손목 힘줄 쇄골 아래 신경총. 죽이지는 않되 다시는 무기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잔혹하고 효율적인 기술이었다. 마지막 남은 경비병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무정이를 잡으려 했다. 진혁은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발로 차올려 손으로 낚아챈 뒤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다앙! 총알은 정확히 무정이를 박살내고 경비병의 어깨를 뚫었다. 경비병이 쓰러지자 진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어실 문을 두드렸다. 박사님, 서둘러야 합니다. 놈들의 증원 병력이 오고 있습니다. 안에서 소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다 됐어요. 1분만. 아니 30초만 더 버텨줘요. 알겠습니다. 진혁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복도 끝을 노려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중무장한 용병 10여 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였다. 오너라, 쓰레기들아. 진혁은 양손에 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했다. 좁은 복도는 곧 피바다가 될 것이었다. 제어실 안소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시스템이 최종 승인 코드를 요구하고 있었다. 경고, 모든 격리구역에 잠금 장치가 해제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와이파이. 소은은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다. 갈아가서 자유를 찾아 시스템 승인, 격리 해제, 시퀀스 가동, 기지 전체에 붉은 경보등이 맹렬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윙, 윙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창문들이 슉 하는 공합 소리를 내며 일제히 열렸다. 지하 공동 철창 안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곧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낯선 공기 냄새,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본능이 깨어났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거대한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였다. 놈은 상가가 잘린 고통과 분노를 기억하고 있었다. 코끼리는 긴 코를 들어 올려 포효했다. 그 소리는 마치 대지의 분노처럼 기지를 뒤흔들었다. 코끼리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철창 밖으로 나왔다. 그 뒤를 이어 코뿔소 호랑이 표범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백 마리의 맹수들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기지 중앙홀에서 바이어들과 거래를 하려던 박동일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문을 열었어? 소장님, 동물들이 탈출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정이 너머로 비명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동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눈앞의 바이어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곧이어 쿵쿵하는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코끼리 떼가 돌진해오고 있었다. 사격해 쏴 죽여. 박동일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성난 코뿔소가 경비병들이 세워놓은 바리케이드를 종잇장처럼 들이받고 날려버렸다. 경비병들은 총을 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하지만 맹수들의 속도는 인간보다 빨랐다. 표범이 천장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는 용병의 목덜미를 물었다. 호랑이는 앞발로 놈들을 장난감처럼 쳐냈다. 그것은 완벽한 카르마 인과응보였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편 제어실 앞 복도. 몰려오던 용병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비명을 질렀다. 복도 반대편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2마리가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곰이다 쏴. 용병들이 곰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곰들은 총탄을 맞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용병들을 덮쳤다. 지금입니다. 진혁이 제어실 문을 열고 소운을 끌어냈다. 박사님 뜁니다. 어디로요? 밖은 짐승들 천지예요. 우린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당신은요. 진혁은 소운의 손을 잡고 복도를 질주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지나가야 했다. 그들은 환기구 통로가 있는 중앙홀 위쪽 캐스워크 좁은 통로로 향했다. 아래를 내려다본 소운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지 전체가 거대한 야생의 정글로 변해 있었다. 코끼리가 감시탑을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코뿔소가 트럭을 뒤집어 버렸다. 불길이 치솟고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이 쏟아지는 광경은 멸망의 날을 연상케 했다. 그때 캐스워크 맞은편에서 박동일이 나타났다. 그는 한 손에 대구경 리볼버를, 다른 한 손에는 기폭장치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강진혁 내놈 짓이냐? 박동일이 진혁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소장님, 아니 밀렵군 박동일,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포기. 내가 이 숲의 왕인 내가. 박동일은 광소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무너지면 이 숲도 끝이야.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짐승들을 지키지? 정부 환경단체 그 위선자 놈들이. 당신은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이고 있었어. 소은이 난간을 붙잡고 외쳤다. 박동일의 시선이 소은에게 꽂혔다. 똑똑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감이군. 내 제국이 무너진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걸 묻어버리겠다. 박동일은 손에 든 기폭장치를 들어보였다. 이게 뭔지 아나 상류댐에 설치된 폭약의 기폭제다. 이걸 누르면 수만 톤의 물이 이곳을 덮칠 거야. 동물들도 증거도 그리고 너희들도 모조리 수장되는 거지. 안 돼, 미쳤어. 진혁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동일은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누르려 했다. 진혁은 반사적으로 권총을 들어 박동일의 손을 겨냥했다. 당! 총알이 박동일의 손을 스쳤다. 기폭장치가 바닥에 떨어져 캐스워크 가장자리로 미끄러졌다. 이런 젠장! 박동일이 기폭장치를 잡으려 몸을 날렸다. 진혁도 동시에 달려들었다. 두 남자는 좁은 캐스워크 위에서 뒤엉켰다. 이거 나 다 같이 죽는 거야. 박동일은 진혁의 멱살을 잡고 난간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진혁은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는 박동일의 얼굴에 박치기를 가했다. 퍽! 박동일이 코피를 쏟으며 뒤로 물러났다. 진혁은 그 틈을 타 기폭장치를 발로 차 멀리 날려버리려 했다. 하지만 박동일이 진혁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너 혼자는 못 간다, 진혁아. 그때 아래층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캐스워크를 지지하던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캐스워크가 심하게 기울어졌다. 극약! 소은이 중심을 잃고 난간에 매달렸다. 박사님, 진혁의 시선이 소은에게 쏠린 순간 박동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혁의 배를 걷어찼다. 그리고 기어서 기폭장치를 손에 넣었다. 늦었어. 잘 가라, 내 제자야. 박동일은 붉은 버튼을 꾹 눌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둔탁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구구구구. 그것은 댐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거대한 물의 벽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미친 새끼. 진혁은 박동일을 노려보며 욕설을 뱉었다. 박동일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정화의 시간이다. 모든 게 깨끗해질 거야. 진혁은 더 이상 박동일과 싸울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물이 이곳을 덮치기까지 길어야 10분이었다. 그는 난간에 매달린 소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잡아요. 소은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진혁은 젖먹던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올렸다. 박동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탈출 루트를 마련해 두었을 터였다. 도망쳐야 해요. 물이 오고 있어요. 소은이 울먹이며 소리쳤다. 진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래층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출구는 막혔을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댐이 터진 곳을 우회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놈이 타고 온 차량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흔들리는 캐스워크를 달려 지상으로 내려왔다. 마침 입구 쪽에 박동일이 타고 왔던 개조된 오프로드 차량이 보였다. 하지만 그 앞을 성난 코뿔소 한 마리가 막고 있었다. 코뿔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진혁과 소은을 노려보았다. 움직이지 마요. 소은이 진혁의 앞을 막아섰다. 박사님, 저 아이 겁먹어서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소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뿔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위협 의사가 없음을 보였다. 코뿔소가 발을 구르며 위협했지만 소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우리가 널 아프게 했지. 이제 나가도 돼. 문은 열려 있어. 어서 가. 기적처럼 코뿔소의 흥분이 가라앉았다. 녀석은 소은을 잠시 바라보다가 큰 울음소리를 내며 옆으로 비켜섰다. 그리고 열린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진혁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숲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었다. 타요, 빨리. 소은이 운전석에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진혁은 조수석에 올라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꽉 잡아요. 소은이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차량은 흙먼지를 날리며
기지를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보이는 기지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저 멀리 계곡 위쪽에서 하얀 물거품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홍수가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의 쓰나미였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물보다 빠르게 달리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이 숲의 수중고원이 될 운명이었다. 박동일 어디를 가든 지옥 끝까지 쫓아가겠다. 진혁은 뒤를 돌아보며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댐의 붕괴보다 더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백미러에 비친 광경은 현실이 아닌 악몽이었다. 댐이 무너져 내리며 쏟아진 수억 톤의 물은 거대한 갈색 용이 되어 숲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수십 년 된 거목들이 이쑤시개처럼 뚝뚝 부러져 나갔고 바위들이 종이장처럼 휩쓸려 내려갔다. 굉음은 천둥 소리보다 더 커서 옆 사람의 고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이소은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 그녀가 모는 개조된 오프로드 차량은 진흙탕 길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바퀴가 헛돌 때마다 차체가 요동쳤지만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카운터 스티어링을 하며 중심을 잡았다. 더 밟아요. 물이 따라오고 있어요. 강진혁이 조수석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뒤를 확인하며 소리쳤다. 물살은 불과 50m 뒤까지 쫓아와 있었다. 하얀 물보라가 차 뒷유리를 때렸다. 이게 최대예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요. 소은이 울부짖듯 대답했다. 엔진 회전수가 레드존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그때 앞쪽 숲길에서 또 다른 차량 2대가 튀어나왔다. 박동일의 잔당 최후의 호위 병력이었다. 그들은 진혁의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체를 들이받으려 했다. 끈질긴 놈들. 진혁은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부여잡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손에는 아까 챙긴 돌격소총이 들려 있었다. 비포장도로의 심한 진동 때문에 조준이 쉽지 않았다. 박사님, 차 흔들지 말고 그대로 직진해요. 진혁의 외침과 함께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따따당 따따당.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다. 첫 번째 추격, 차량의 앞 유리가 박살났다. 운전자가 총에 맞고 쓰러지자 차량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뒤집혔다. 하지만 멈출 틈도 없이 뒤따라오던 거대한 물살이 그 차량을 순식간에 덮쳐버렸다.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자연의 심판이었다. 남은 한 대가 끈질기게 옆으로 붙어왔다. 조수석에 앉은 용병이 창문을 내리고 샷건을 겨눴다. 숙여요. 진혁이 소은의 머리를 누르며 자신도 몸을 낮췄다. 과창, 유리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졌다. 샷건의 산탄이 차 문을 벌집으로 만들었다. 이 개자식들이. 소은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녀는 갑자기 핸들을 놈들의 차량 쪽으로 획 꺾었다.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꽝! 육중한 오프로드 차량의 측면이 용병들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놈들의 차가 휘청거렸다. 도로는 절벽을 끼고 도는 좁은 구간이었다. 소은은 엑셀을 떼지 않고 놈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박사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끼기기 금속이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불꽃을 튀기며 달렸다. 용병차의 운전자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보았다. 소은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노려보았다. 떨어져. 그녀가 마지막으로 핸들을 꺾으며 차체 중량을 실었다. 용병 차량의 뒷바퀴가 허공으로 빠졌다. 비명과 함께 놈들의 차가 절벽 아래 숲으로 굴러떨어졌다. 몇 초 뒤 아래쪽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지만 곧이어 밀려온 홍수가 그 불꽃마저 삼켜버렸다. 소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차를 도로 중앙으로 잡았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보다는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더 컸다. 잘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진혁이 땀에 젖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의 소은은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 봐요. 소은이 가리킨 곳은 전방의 낡은 현수교였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유일한 다리였다. 하지만 이미 불어난 물이 다리 상판을 위협하고 있었고 낡은 케이블은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건너야 합니까? 저 길을 건너야 폭포 위쪽으로 갈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이미 잠겼을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여지가 없었다. 뒤에서는 물마귀가 입을 벌리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은 끊어질 듯한 다리였다. 밟아요. 전속력으로 멈추면 죽습니다. 진혁의 목소리에 소은은 기어를 낮추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엔진이 폭발할 듯 굉음을 냈다. 가자. 차가 공중으로 뜨듯 튀어올라 다리 위로 진입했다. 끼익뚝. 그들이 다리에 진입하는 순간 지지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며 다리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차체가 미끄러지며 난간을 들이받았다. 아래는 소용돌이치는 황토물이었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상황이었다. 핸들 꺾지 마, 가속해. 진혁이 소리쳤다. 차는 기울어진 다리 위를 고개하듯 달렸다. 뒤쪽부터 다리 상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콰르르릉 다리가 붕괴되는 속도와 차의 속도가 경주를 벌였다. 조금만 더. 소은은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앞만 보고 달렸다. 다리 건너편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구간의 상판이 이미 유실되어 5m 정도의 간격이 생겨 있었다. 점프해야 합니다. 진혁이 소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어 핸들을 꽉 잡았다. 하나 둘 셋. 차가 무너지는 다리 끝을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무중력 상태. 그리고 차가 건너편 진흙바닥에 거칠게 착지했다. 충격으로 서스펜션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에어백이 터졌다. 차는 진흙탕을 미끄러지며 몇 바퀴를 구르다 거대한 나무 뿌리에 걸려 멈춰 섰다. 뒤를 돌아볼 새도 없이 그들이 건너온 다리는 완전히 붕괴되어 급류 속으로 사라졌다. 간발의 차이였다. 쿨럭, 쿨럭.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 안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진혁이 나이프로 에어백을 찍고 소은의 상태를 확인했다. 박사님, 괜찮습니까?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소은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살아 있네요, 우리. 네.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은의 안전벨트를 풀고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비는 그쳤지만 숲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긴 것 같았다. 그때 폭포 위쪽 절벽 끝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누두두두두. 진혁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을 향했다. 저 멀리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 평지에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동일. 그는 살아있었다. 댐을 폭파하고 동물들을 수장시키고 제자마저 죽이려 했던 그가 유유히 탈출하려 하고 있었다. 진혁의 눈에서 다시금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부서진 차에서 소총을 꺼내려 했지만 충격으로 총신이 휘어 있었다. 쓸 수 있는 건 권총 한 자루와 허리춤의 쿠클이 나이프뿐이었다. 여기 있어요. 제가 끝내고 오겠습니다. 진혁이 소은을 나무 밑에 앉히며 말했다. 하지만 소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아니요. 같이 가요. 방해됩니다. 이건 제 싸움입니다. 내 싸움이기도 해요. 소은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빗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연구, 내 숲, 그리고 투한 씨. 그 사람이 다 망쳤어요. 그가 죗값을 치르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보내면 죽을 거잖아요. 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절벽을 향해 달렸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분노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숲길은 험했고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이 길을 막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박동일은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헬기의 하강풍 때문에 주위의 나무들이 요동쳤다. 박동일의 옆에는 커다란 알루미늄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마도 밀렵으로 벌어들인 돈이나 중요한 데이터일 것이다. 박동일, 진혁의 고함 소리가 헬기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박동일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강진혁과 이소은을 본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독한 놈들. 기어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나. 박동일은 헬기 조종색에 기다리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품에서 석궁을 꺼내 들었다. 사냥용 고성능 컴파운드 석궁이었다. 화살촉에는 시퍼런 독이 발려 있었다. 그냥 죽어라 좀. 박동일이 소리치며 방가쇠를 당겼다. 슉!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다. 진혁이 본능적으로 소은을 밀치고 몸을 틀었다. 화살은 진혁의 어깨를 스치고 뒤쪽 나무에 깊이 박혔다. 나무 껍질이 순식간에 검게 변해갔다. 맹독이었다. 진혁은 권총을 들어 응사했다. 당당. 하지만 거리가 멀었고 바람이 심해 명중시키기 힘들었다. 박동일은 바위 뒤로 숨으며 비웃었다. 총알도 다 떨어졌나 보구나. 진혁아 내 놈이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이 숲에서는 내가 왕이다. 박동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두 번째 화살을 장전했다. 진혁은 탄창을 확인했다. 빈 탄창이었다. 그는 욕설을 뱉으며 권총을 집어 던졌다. 소은이 옆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제가 시선을 끌게요.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믿으세요. 저 사격 솜씨 보셨잖아요. 돌 던지는 건 더 잘해요. 소은은 진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튀어나갔다. 이 발이자 여기다. 소은이 돌을 던지며 소리쳤다. 박동일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소은에게 쏠렸다. 귀찮은 계집 너부터 죽여주마. 박동일이 석궁을 소은에게 겨눴다. 그 찰나의 순간 진혁이 맹수처럼 튀어나갔다. 거리는 20m. 인간이 순식간에 좁히기엔 먼 거리였다. 박동일은 진혁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조준을 바꿨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혁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박동일의 예측 사격을 피했다. 슉 화살이 진혁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진혁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찢어 죽이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이 미친 새끼가. 박동일이 석궁을 버리고 허리춤에서 정글돌을 뽑아들었다. 날 길이가 3cm가 넘는 묵직한 쿠크리였다. 진혁 역시 자신의 쿠크리를 뽑아들었다. 차양, 두 개의 칼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쇳소리가 절벽을 울렸다. 힘 대 힘의 대결. 박동일은 늙었지만 광기가 그에게 괴력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는 진혁을 밀어붙이며 소리쳤다. 네가 뭘 알아. 이 숲을 지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지 아냐고. 너 같은 애송이가 감히 내 신념을 논해. 그건 신념이 아니라 탐욕이다. 진혁이 박동일의 칼을 쳐내고 복부를 향해 찌르기를 시도했다. 박동일은 노련하게 몸을 비틀어 피하고 진혁의 목을 노리고 칼을 휘둘렀다. 서걱. 진혁의 쇄골 부근에 붉은 선이 그어졌다. 피가 솟구쳤다. 진혁 씨. 소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다. 오지마. 진혁이 소리치며 다시 박동일에게 달려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건 마지막 춤이었다. 폭포수 소리가 그들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었다. 박동일의 칼놀림은 변칙적이고 잔인했다. 그는 급소만을 노렸다. 눈목 심장. 숲에서 짐승을 사냥하던 그 방식 그대로였다. 진혁은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부상당한 몸이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끝내자. 수업은 여기까지다. 박동일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진혁의 빈틈을 노리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진혁은 피할 곳이 없었다. 뒤는 첫 낭떠러지였다. 죽어라. 박동일의 칼이 내려 꽂히는 순간 진혁은 피하는 대신 앞으로 몸을 던졌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술. 푸. 박동일의 칼이 진혁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찔렀다. 뼈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하지만 진혁은 비명 대신 이를 악물고 오른손에 쥔 쿠크리로
박동일의 손목을 그어버렸다. 박동일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손목 인대가 끊어진 손이 덜렁거렸다. 진혁은 멈추지 않고 박동일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아오! 박동일이 숨을 못 쉬고 뒤로 넘어졌다. 그는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뒤는 폭포가 떨어지는 절벽 끝이었다. 진혁은 자신의 어깨에 박힌 칼을 뽑아 던져버리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박동일에게 다가갔다.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의 모습이었다. 일어나라, 박동일. 아직 안 끝났다. 진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동일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소장도 잔혹한 리더도 아니었다. 그저 죽음을 앞둔 늙은 짐승일 뿐이었다. 제발 살려줘. 진혁아, 내가 잘못했다. 돈은 다 줄게. 저 가방 안에 50억이 있어. 너 다 가져. 너랑 저 여자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박동일이 피 묻은 손으로 알루미늄 가방을 가리키며 애원했다. 진혁은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다. 돈으로 투안을 살려내. 찢겨 죽은 코끼리를 살려내. 그럼 살려주지.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었어. 희생 아니. 그건 개죽음이었다. 그리고 너도 이제 개죽음을 당할 차례다. 진혁이 칼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헬기가 고도를 낮추며 기관총을 겨눴다. 조종사가 박동일을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었다. 누두두두 총알이 진혁의 발 앞에 박혔다. 진혁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하하하, 봤나? 난 선택받은 놈이야. 하늘도 나를 돕는다고. 박동일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섰다. 그는 성한 한 손으로 헬기에서 내려온 줄사다리를 잡으려 했다. 안 돼. 소은이 바닥에 떨어진 박동일의 석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한 번도 석궁을 쏘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헬기의 꼬리 날개, 로터를 조준했다. 맞아라, 제발. 뿅! 화살이 날아갔다. 화살은 기적처럼 헬기의 테일 로터 꼬리 날개 회전축 틈새에 정확히 박혔다. 끼기끼기 쾅! 금속 파열음과 함께 꼬리 날개가 멈췄다. 균형을 잃은 헬기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박동일은 줄사다리를 잡으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회전하는 헬기의 몸체가 박동일을 강타했다. 박동일은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그의 몸은 포물선을 그리며 절벽 아래 으르렁거리는 폭포수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헬기 역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반대편 숲으로 추락했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소은이 석궁을 떨어뜨리고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진혁 씨, 정신 차려요. 끝났어. 다 끝났어. 진혁이 소은의 품에 기대어 중얼거렸다. 빗물이 씻은 듯 갠 하늘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은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숲은 이제 고요했다. 악마는 사라졌고 숲의 진짜 주인들이 다시 숨 쉴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소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네, 집에 갑시다. 삼겹살 먹으러. 진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잠이 아니었다. 긴 악몽을 끝내고 맞이하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헬기의 굉금이 멀어지고 폭포의 물안개 사이로 무지개가 떠올랐다. 하지만 강진혁에게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극심한 통증과 탄력감이 밀려왔다. 그의 시야가 전멸하는 형광등처럼 깜빡거렸다. 진혁 씨, 눈 떠요. 자면 안 돼요. 이소은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궁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찢어 진혁의 어깨와 복부 상처를 필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붉은 피가 그녀의 하얀 손가락 사이로 끊임없이 배어나왔다. 박사님,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진혁이 피 섞인 기침을 하며 웅얼거렸다. 시끄러워도 참아요. 나 삼겹살 사준다면서요.
약속 안 지키는 남자는 질색이에요. 소은은 울면서 소리쳤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진혁의 뺨에 떨어져 흙과 피를 씻어내렸다. 진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를 올릴 힘조차 없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기관총 소리가 아니었다. 구조 헬기 특유의 묵직한 로터 소리였다. 여기에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은이 벌떡 일어나 피 묻은 셔츠를 흔들며 절규했다. 주황색 구조 헬기가 그들 머리 위로 선회하더니 레페를 타고 구조대원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살았다. 소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진혁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진혁의 귓가에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 무정의 소음, 그리고 소은의 흐느낌이 뒤섞여 들려왔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소독약 냄새였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전자음. 삑삑삑. 진혁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낯선 천장이었다. 하얀색 텍스, 형광등 불빛, 숲에 울창한 나무집과 쏟아지던 빗줄기가 아니었다. 그는 살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전신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특히 왼쪽 어깨와 복부는 불에 타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이소은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잘한 생채기가 남아있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숲속에서의 그 처절했던 모습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였다. 박사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소은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황급히 물컵에 빨대를 꽂아 진혁의 입에 대주었다. 천천히 마셔요. 진혁은 타들어가는 목을 축인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잤습니까? 꼬박 사흘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체력 아니었으면 진작에 쇼크사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잠자는 숲속의 왕자님인 줄 알았네요. 소은이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박동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소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단호해졌다. 시신은 하류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비밀 장부와 기지의 서버 데이터. 투안 씨가 남긴 수첩까지 모두 경찰과 언론에 넘어갔고요.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옷 벗고 구속됐어요. 그 방주 프로젝트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다행이군요. 진혁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투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야 친구의 영혼 앞에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당신 영웅됐어요. 뉴스에 대서특필됐거든요. 밀렵 카르텔을 맨손으로 때려잡은 전직 특수부대원. 병원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귀찮게 됐군요. 전 그런 거 딱 질색인데 익숙해지세요. 당신은 이제 숲의 수호자니까. 소은이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어 진혁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 이거 뇌물 아닙니다. 병원비랑 제 치료비 국가에서 전액 지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삼겹살 값은 굳은 셈 치세요. 진혁은 우물거리며 사과를 씹었다. 달콤했다. 숲에서 먹었던 에너지 바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의 맛이었다. 2주 후 진혁은 퇴원 수속을 밟았다. 아직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했지만 의사는 그의 회복력에 혀를 내둘렀다. 병원 로비는 소은의 말대로 기자들로 북적거렸지만 진혁은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뒷문에는 검은색 SUV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낀 이소은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다요. 오빠라니요. 왜요? 생사를 같이 넘나들었는데. 그 정도 호칭은 괜찮잖아요. 아니면 전우님이라고 부를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진혁은 헛웃음을 지으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 안에서는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영웅님? 약속 지키러 가야죠.
진혁의 말에 소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케이. 제가 아는 끝내주는 집이 있어요. 차는 도심을 가로질러 넌 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로 들어섰다. 숲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인 소음과 활기.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서로를 죽이려던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무슨 생각해요? 손이 신호 대기 중에 물었다. 그냥 문명이 낯설어서요. 금방 적응될 거예요. 당신은 야만인이 아니라 문명인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하지만 손님으로 꽉 찬 고깃집이었다. 자욱한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삼겹살 3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다. 소은은 집게와 가위를 들고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다. 제가 굽는다고 했죠? 해부학 A학점의 실력을 다시 보여드리죠. 소은은 고기를 오와 열을 맞춰 예쁘게 잘랐다. 진혁은 그 모습을 턱을 괴고 바라보았다. 숲속에서 진흙을 뒤집어쓰고 석궁을 쏘던 여전사는 온데간데 없고 밥 잘 먹는 평범한 여자가 앞에 있었다. 하지만 진혁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 익었어요. 드세요. 소은이 상추에 고기와 마늘 쌈장을 넣어 크게 쌈을 싸서 진혁의 입 앞에 내밀었다. 아, 하세요. 제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깨 다쳤잖아요. 그리고 이건 생명의 은인에 대한 예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진혁은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려 쌈을 받아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알싸한 마늘 향. 살아있다는 감각이 위장까지 전해졌다. 맛있습니까? 네, 정말 맛있네요. 소은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웠다. 진혁도 잔을 들었다. 짠해요. 쨍.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다. 무엇을 위하여? 진혁이 물었다. 생존을 위하여. 아니면 복수를 위하여. 아니요. 진혁이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좋네요. 새로운 시작. 소은은 소주를 단숨에 털어놓고는 캬 소리를 냈다. 알코올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진혁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다시 산림청으로 돌아갈 거예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숲을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소은이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마늘을 뒤집으며 말했다. 저도 연구 재개할 거예요. 방주 프로젝트가 망하면서 그 구역 생태계 복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정부에서 저한테 총괄 책임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잘 어울리는 자리네요. 그래서 말인데 소은이 뜸을 들였다. 보디가드가 필요해요. 네, 숲은 여전히 위험하잖아요. 밀렵꾼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멧돼지가 덤빌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가 길치라서. 소은이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진혁을 바라보았다. 저보고 당신 밑에서 일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파트너로요. 동등한 입장에서 투한 씨가 하던 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같이 하자고요. 진혁은 잠시 멍하니 소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자는 고백과도 같았다. 진혁의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투안을 잃고 텅 비어버렸던 자리를 채워주는 희망이었다. 월급은 많이 줍니까? 진혁이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공무원 월급에 제가 사비로 삼겹살 무한 리필 제공해 드릴게요. 어때요? 조건이 나쁘지 않군요. 진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숲에서 보여주었던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다. 6개월 후 복원된 생태구역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댐 붕괴로 휩쓸려갔던 자리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으로 다시 수풀이 우거지고 있었다. 강진혁과 이소은은 전망대 위에 서서 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혁은 이제 정식으로 생태복원팀의 보안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어깨의 상처도 거의 아물었다.
소은은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코끼리 무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보여요. 저기 아기 코끼리. 새로 태어난 녀석이에요. 소은이 흥분하며 진혁에게 망원경을 건넸다. 진혁은 망원경을 통해 어미 코끼리 곁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 작은 생명체를 보았다. 평화로웠다. 투안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진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소은이 진혁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전망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위령비로 다가갔다. 숲의 영원한 친구 투안을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 앞에는 하얀 국화꽃과 투안이 좋아했던 캔 커피가 놓여 있었다. 진혁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보고 있냐 친구야. 숲은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가고 있다. 네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이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킬게. 바람이 불어와 나무짚을 흔들었다. 마치 투안이 대답하는 듯한 사각거리는 소리가 숲을 채웠다. 가죠. 순찰 돌 시간이에요. 진혁이 모자를 고쳤으며 말했다. 같이 가요. 오늘은 저쪽 계곡까지 가봐야 해요. 희귀 난초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어서. 소은이 앞장섰다. 진혁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예전처럼 쫓기는 도망자가 아닌 숲의 주인으로서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숲길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걷고 있었다. 때로는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길을 서로 부축해주기도 하면서. 소은씨, 뱀 조심하십시오. 걱정 마요. 뱀이 절 보면 도망갈걸요. 저 독한 여자인 거 소문나서. 하하, 그건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저녁 삼겹살 취소.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해피엔딩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숲이 계속 숨쉬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매일매일 새롭게 쓰일 것이다. 생명과 사랑 그리고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이로써 숲속의 추격전은 막을 내립니다. 강진혁과 이소은 두 사람이 겪은 지옥 같은 밤과 그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탐욕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와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푸른 숲과 같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